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 이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지지통신이 일본 정부가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양국 정부가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검증 결과 문서에 포함이 됐다라고 통신이 전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 4부는 금요기획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기획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임대소득 과세 논란입니다.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내놓은 방안 가운데서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부담 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을 보면은 조금 후퇴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과세 형평성 저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피하기 위한 각종 탈세 행위를 또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우선 장대섭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남기혁 토지자유연구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뜨거운 이야기라서요. 네. 일단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어떤 방향으로 마련이 됐었고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를 장대섭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우리 정부가 2009년 이후에 주택 시장에 대한 집값 상승이 사실은 상당한 침체 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되지 않고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임대 수요가 늘어났죠. 저 교수님 죄송합니다. 잠깐 속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이 유병헌 씨의 매제죠. 오감열 전 체코 대사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혐의나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유병헌 씨의 매제가 체포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금요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임대소득 과세 얘기를 해주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고 현금 선호 사상이 증대되니까 전세가 오릅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에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더 선호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2월 26일 날 정확한 풀네임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집을 재테크 수단인 하우스가 아니라 홈, 주거 안정, 이 거주권도 이제는 좀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3월 5일 날 이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죠. 보완 대책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이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제목을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해서 이 보완 대책을 몇 가지를 협의했는데요. 주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소규모 월세 임대주택 이거를 일반적으로 생활형 임대주택 소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리과세로 전환을 강조를 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분리과세의 적용 완화는 첫 번째 주택 수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4% 하자. 네, 그게 그러니까 시가 9억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네. 것도 상관없고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느냐도 상관없이. 없습니다. 네. 물론 1가구 1주택은 비과세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안이 첫 번째 안이고 두 번째 안이 비과세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자. 네.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과세 유예 기간을 1년을 좀 연장을 네. 하자. 이게 이제 당정이 협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의 월세 납부를 그 수요자에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했다는 측면. 네. 이게 상당히 또 유리하죠. 또 하나가 그러면 공제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5천만, 총 급여 5천만 원을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한. 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주거의 안정성, 서민 중산층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꿰야 되겠다라는 꿰하자. 측면으로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남기혁 소장님, 이 예. 개선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방안, 그리고 개선안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 꺼져 있던 것, 그리고 또 주거 안정성 확보 이런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너무 큰 질문을 드렸나? 네. 약간의 뭐 도움이 될 수는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예. 그러니까 주택 시장 정상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지금 길목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나 높다라고 하는 것은 소득 대비. 예. 소득 대비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반대. 그럼 하향 안정화가 가야 할 길이고 물론 하향 안정화가 되면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매매 시장이 침체하잖아요. 네. 임대 시장이 과열되고 그 가운데서 임대 시장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복지를 좀 더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네. 방향으로 하지 않고 매매 시장이 침체됐으니 매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임대소득 과세를 좀 더 또 완화해주는, 네. 또 깎아주는 예.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최경환 지금 그 경제부총리 예정자. 후보죠. 예. 예. 그분도 처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금융 규제를 풀겠다. DTI, LTV 이거를 예.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정부의 생각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하면 부양시켜서 네. 좀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 볼까 이런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와 맞물려서 임대 소득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은 좀 지나치게 좀 낡은 패러다임 아닌가. 부동산을 띄우면 내수도 예. 살고 경기도 산다는 것이요. 그럼 지나치게 예. 낡은 방법이고 예. 이제 과거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정말 튼실해질 거냐, 네. 경제가 혁신적으로 갈 거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방향이 좀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현 임대차 시장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공에서는 연간 공공임대를 11만 호를 예.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 행복주택도 사실은 사바나 파지 못하고 사실 물 좌초해서 건너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공공을 주로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의 어떤 행위를 네. 정부만 나서서 할 거냐. 너무나 사회적 구조가 방대하니까. 그래서 거버먼트가 거버넌스로 가듯이 예. 이제는 민간도 준공공과 같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주택 공급, 네. 임대 공급과 공급 관련해서요. 측면에서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3년에 결혼 건수가 1년에 32만 건입니다. 네. 그런데 11만 호 임대주택 공급하면 한 3분의 1 정도가 자기 집 갖는 그런 통계인가요? 여기에다가 예. 이혼 건수가 11만 5천입니다. 아,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군요. 44만이고요. 예. 여기다가 플러스 한다면 대학을 졸업해서 군대 가고 대학원을
들어가는 층고를 뺀 나머지 예.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 친구들이 청년 실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택을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할 수는 그렇죠. 없어요. 어차피 한다면 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의 재정 적자 계속 누중, 네. 그다음에 공기업의 부채의 증가.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불안정한 시장에서의 시장을 시장의 문제를 그대로 놔둘 거냐? 네. 아니면은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수급 조절할 것인가?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쨌든 이렇게 임대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민간에서 임대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세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정리를 그렇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임대소득도 소득은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야 할 세금을 안 냈던 것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남기혁 예, 소장님은? 그러니까 관행상 지금까지 비과세였죠. 임대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아주 소수였고요. 네, 관행상 너무 안 잡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특별하게 임대소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명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어떤 계층에게는 깎아줄 수가 있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깎아줄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임대소득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있을 수는 생활형 있죠. 임대를 정말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있을 수 예. 있는데 그 분들도 임대소득만 가지고 사는 분들도 종합소득 과세를 하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리해서 종합소득이 아니고 그 분리해서 따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 건데 단일세율을 14%라고 하지만 실제 계산해 보면은 실효세율은 1에서 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왜 분리해서 단일세율로 적용하느냐. 누진세율도 있는데 네. 그것을 특별하게 봐줄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상화를 하면서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원칙을 허물어가면서 활성화를 방안을 찾는 것은 네. 그것은 좀 알겠습니다. 정상화가 아니지 네. 않나. 더 그러면은 예. 남 소장님은 처음에 나왔던 216 대책이 그냥 허물어지지 않고 조금 갈 수 있는 방향은 맞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16 대책에서 좀 험집이 났죠. 네. 뭐냐면은 2주택자 2천만 원 이하 예. 소득자 임대소득자에 기준을. 대해서는 예.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분리과세를 모든 주택 수와 다주택자에게 상관없이. 상관없이 다 예. 적용하겠다고 하는 네. 거잖아요. 예. 그렇게 형평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형평을 맞추는 게 아니라 2주택자나 2천만 원 미만의 소득자에게도 종합소득 과세를 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예. 자체를 예, 소득을 다 하지 말고. 합산해서 이제 네. 과세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임대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네. 6%에서 38%의 이제 소득 세율이 있는데 그렇군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예. 하면 되지. 과세 체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면서 그것도 그래요. 네. 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세 체계는 단순 명료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행정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죠. 또 예. 그 납세하는 사람도 네. 쉽게 이해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요거는 빼준다. 알겠습니다. 빼줘서 또 뭐 예. 공제해준다.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예. 그럴 명분이 저는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대석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안이 후퇴를 했잖아요. 어쨌든 완화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상황을 고려를 했다라고 불가피하게 봐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좀 밀고 나갔어야지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이 참 정책과 정부가 어떤 목적을 두고 정책을 실행할 때는 네. 다양한 사회적 현상도 고려합니다. 네. 지금 2009년 이후에 우리 하우스 푸어 현상은 2000년대 개발의 주역이라 했던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조기 퇴직해서 가지고 있는 집안채. 그렇죠. 이분들이 어쩌다 한 채 가지고 있는 더 하나 가지고 있는 2주택 중에서 생활형. 네. 이 정도는 워낙 매매 가격이 하향이 되고 그다음에 모처럼 급여 소득을 그만두고 네. 이제는 임대 소득뿐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급여 소득 없이 임대 소득 그다음에 개발의 주역이었던 네. 이분들에게 어떻게 정부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느냐가 이게 정부에서 약 900만 명이 되는 네. 어마어마한 베이비 부모들에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힐링 차원이다. 아,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주.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도 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예, 부동산의 네. 힐링이라고 이게 뭐 전도사가 쓰시네. 사실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요. 네. 직장 생활 오래 하고 부동산 마련해서 네. 나중에 임대소득으로 편안하게 살자라는 게 그분들의 어떤 그렇죠. 계획이기도 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의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이제 어떤 개발의 주역 정말 우리 경제 네, 성장의 네. 주역들에게 힐링을 줘야지 된다는 이야기도 어떤 면에서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네. 해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 예, 근데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소득이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 그렇죠. 임대소득으로 예. 아마 벌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은 뭐 2천만 원 미만이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라면 그 소득을 지금의 소득세 세율로 적용하게 되면 얼마 내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 연 2천만 원이면 한 167만 원 나와요. 예, 월로 예, 보면은 예, 예, 그 예. 정도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진짜 배려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배려하는 것보다 국가가 복지를 좀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박근혜 네. 정부의 그 방향도 비과세 감면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비과세 해주고 감면해주고 면제해주고 또 경감해주고 이런 거를 줄여나가겠다. 대폭 축소하게 나가겠다 네.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을 징수해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림살이를 좀 불려서 복지를 하겠다는 예. 게 원칙이었죠. 실제로 세율을 네. 높여서 증세를 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서 그게 건강한 방법이죠. 네. 그것을 징수를 해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서 정상적인 방면으로 가면서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큰 틀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조정을 하지 않고 네. 그 어르신들이 있으니 세금을 깎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예. 이런 이제 논리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장 교수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번에 임대소득 개정안에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부가 좀 디테일한 면이 좀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의 연 2천만 원. 연 2천만 네. 원일 때는 분리과세를 아까처럼 하고 14%로. 필요 경비율을 좀 예. 60%로 예, 45에서 높였죠. 60% 네, 올리고 그거 높여줬죠. 소득공제를 400만 원으로 올리고 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임대사업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같이 좀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베이비 부모라든가 개발의 주역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은 그대로 그냥 종합과세로 놔두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뭘 거냐. 이건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사회 통합이라든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다양한 제도라고 그랬는데요. 정부가 지금 재정적자 누적이 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린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급식이라든가 네. 다양한 복지라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부가 또 다르게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 이상자와 낮은 자들이 적절한 계층 간의 혼합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나눈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저들이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처럼 내가 직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정부가 좀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고민은 얼마나 많았으면 이게 세 번에 따라서 네. 보완도 하고 이번에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예, 과세 여부도 전세 보증금. 네.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부분으로 심각한 고민인 것 같아요. 하는 중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소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예.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 소득에 대한 것은 종합소득과 합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다고 맞다. 생각해요. 예. 그 방향으로 자꾸 원칙을 허물려고 네.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알량하잖아요. 근데 전세보증금이요. 예. 근데 9억 5천이거든요. 네. 그 정도인데 네.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예.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임대소득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임대소득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냐. 근로소득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면서 네. 왜 임대소득자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하느냐. 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예. 제가 임대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또 흥분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예, 열기를 예. 좀 가라앉히고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토론을 일단 3부를 마치고요. 광고 듣고 4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들어갑니다. 골골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 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 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끼우는 힘 S-오일 7.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금요기획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논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장대섭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님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임대소득의 과세를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은 이 개발의 주역에 대한 힐링이다라고 장대섭 교수님께서 주장을 하셨고, 어쨌든 소득이니까 과세하는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남기업 소장님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지금 월세 얘기만을 거의 많이 해오게 된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 얘기로 조금 초점을 맞춰갈게요.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하면은 전세값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장 교수님. 맞습니다. 사실 이 전세 문제는요, 그 시발점을 저는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현상으로 보릅니다. 네. 시중에 자금이 적으니까 현금 선호 사상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나중에 환가의 여부는 불투명한데, 네. 전세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선호 사상이 전세 가격을 견인했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번에 모든 정책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정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택 시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부동산 시장은 예.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정상화 대책이 나오면 아직 정부는 활성화 대책은 말한 적이 없어요. 이제 정상화시키고 정상화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상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이 다음에가 활성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정상화, 그다음에 활성화, 이 전체의 흐름 속에 지금 스타트인데요. 전세 가격 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5월 현재 72%입니다. 네, 전국 평균인가요? 네. 예. 몇 년 전까지만 하도 40% 이하였는데요. 전세 가격이 72%, 일부에서는 그게 역전됐다라고 네. 이런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과연 놔두고 네. 정부의 역할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공급이 축소가 되고 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여기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미뤄야 되는 건가요? 저는요. 하기는 하되 네. 시기를 조절해서 네.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부가 다양한 전세라든가 월세를 정보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통계가 네.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은 과세할 때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기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예, 네. 지금. 그것이 정상화로 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죠. 전가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지금 이제 전월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사실 이렇게 힘이 굉장히 비대칭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것을 법으로 사실 약한 자를 이렇게 보조해줘서 힘을 대등하게 예.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렇다면은 전월세 시장에서 힘의 비대칭으로 일어난 어떤 가격의 전가 이런 네.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전월세 상한제나 상한제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소장님은. 예. 예. 그렇죠.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도 할 수 있고 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도 그것도 예. 줄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부가 네. 자꾸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주거복지 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자꾸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방기하는 건 아닌가. 저는 방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기라고 표현하시고 민간에 넘겨야 된다고 장 교수님은 얘기를 민간을 하시고. 저는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공공이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의 임대 시장은 공공의 역할이 지나치게 작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자꾸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이제 균형이 맞는데 굉장히 균형이 안 맞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전세도 그렇고 그것을 과세해야 된다는 거는 그 임대 소득자들에게 무겁게 해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징벌이 아니라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임대 소득자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또 비과세를 하고 또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임대소득 또 전세에서도 그것을 환산해서 예.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고 네네.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시키는 다른 또 입법 활동을 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복지를 또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거복지 쪽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면 공공임대 확대 같은 건가요? 예, 준공공임대제도 있고요. 예, 공공임대주택을 계속해서 꾸준히 확대해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 LH나 SH나 이런 진짜 공기업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과세를 통해서? 예. 그 문제를 LH 문제를 지금 여기서 토론하기는 어려운데 예. 하여튼 그 방향으로 정부가 자꾸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지금은 저는 지금의 시장은 정상화로 가는
지금 길목이 있는데 네. 자꾸 이거를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되는 게 저는 정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국민 경제에 지나치게 부담이에요. 네. 이것이 하향 안정화되는 그 과정 속에 그 네. 과정 속에는 좀 고통이 따르죠. 근데 정부가 거기서 할 일을 하지 않고 네. 민간에 자꾸 넘기고 매매 시장을 활성화해서 이 전세 시장의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네. 그런 식으로는 지금 곤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 듭니다. 이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가 들어설 때는 이제 경제 민주화 얘기도 있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면은 집주인만이 아니라 세입자를 위한 그런 어떤 정의의 실현 같은 것들을 기대를 했었어요. 예. 모든 대선 주자가 그걸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점점 보다 보면은 집주인들을 더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뭔가 엄격한 이런 틀이 잡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후퇴하잖아요. 특히 네.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 교수님. 네. 예. 많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예. 간략하게. 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아닌 생활형 임대자. 네. 임대 사업자라든가 중공공이라든가 그다음 임대주택 리츠라든가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 중공공 임대나 리츠라든가 네. 기업형 임대주택 관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완화 정책에 발맞춰서 생활형 임대 사업자에게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혜택을 주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표준을 그다음에 주택 임대 총소득을 2천에서 3천이냐 2천이냐 네. 문제잖아요. 정부가 2천으로 그대로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시장의 형평성 차원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2천만 원으로 하고 주택 수는 또 한정이 없고 주택 가격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생활형 임대 공급자들을 돕기는 하지만 부자들까지도 덩달아서 다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결과가. 네, 이제 네. 그 부분이 이제 통계적으로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문제가 있지만 네. 가만히 보면은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시기의 연장 문제는 있지만 네. 시장의 반응을 살펴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활용하면은 네. 기준 시가 9억 원 이상인 자 네. 그런 그 9억 원 이상인 자에게는 과세를 지금 정확한 종합과세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이하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와 같은 것은 그 다양한 정책 수단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절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도 베이비 부모들이 힐링 차원에서 조금 공급하는 이것까지도 과세한다면 네. 말 그대로 전세가 폭등 내지는 네. 이제는 하우스가 홈으로 가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는 홈이 아니고 네. 다시 하우스나 아니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 심각한 문제로. 예. 그래서 저 그 부분을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힐링 차원은 전 무조건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제 덩달아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동산 부자들도 덕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돈 없다 하면서 과세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것은 사실 내야 할 걸 안 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냈는데 내라고 하니까 이제 도둑처럼 느껴질 수도 그렇죠. 있지만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네, 그 점에서는 정부도 예. 과세 유예잖아요. 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안 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거는 아마 과세를 유예한 것이지 영원히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유예하는 게 맞다라는. 공급하고 수요가 너무나 불균형입니다. 언제쯤이면은 그러면은 다 과세해도 될까요? 유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원래는 2년 유예했다가 16년에 과세한다고 했다가 3년 유예로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이번에 정책이 나온 건데. 네. 그러니까 2017년에 과세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과세되는 시점은 18년이에요. 그러면 정권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과세 유예를 그렇게 한다는 건데. 네. 근데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뭐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나 이런 것을 한번 유예하기 시작하면 계속 유예를 했거든요.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가 있으면 또 유예하고, 네. 양도세 중과도 내년에도 또 유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그렇게 네. 해왔는데, 만약에 2017년에 가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려고 한다. 막 좀 가격이 오르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수치가 막 좋아지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왜 네. 재를 뿌리려고 하느냐, 물을 뿌리려고 하느냐. 그 말도 더 유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제 논리가 또 나오고 정부는 또 그걸 수용하고 네. 또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자산가들의 눈치를 또 보게 되죠. 지금은 이제 부동산의 예. 대못을 뽑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반면에 그때가 되면은 재를 뿌리지 마라 이런 예. 얘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은근히 그런 논리가 드는데요. 나와서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예.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네. 그렇게 과세하는 것이 과세하자. 맞고 네. 사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임대소득 또 매매 차익을 누리는 것은 사실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임대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매매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 더 우대를 해주고 임대소득이나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더 환수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을 깎아주고 네. 그래야 임대차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을 찾는다. 네. 이런 논리를 자꾸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원칙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웃고 계신데. 그렇죠. 잠깐. 우리 그 소장님. 과세 유연은 아까 2018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때 징세가 이제 납부를 한다는 거죠. 아니. 17년의 소득을 2018년에 납부를 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14년은 15년. 15년, 16년 거를 17년에 과세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17년에 과세하는 거예요. 유예가 18년이 아니고. 3년 과세됐거든요. 3년 유예됐으니까 지금 1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 17년부터 과세를 하는 건데 그런 과세 실제 납부하는 거는 18년에 하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게 맞는데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잠깐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회가 건강할 때는 그 직업 연령이라든가 정년이 다양하게 연장돼서 생활에 직업을 충분한 근로소득을 가질 수 있는데 요즘은 청년 실업이라든가 세계의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생기면서 저정장 저소비가 대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건강하게 살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조기 퇴직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근로소득을 하고 있으면은요, 세금, 소득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낮더라도 한 5년이나 뭐 몇 년 후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을 선호할 거고 지금은 그런 자본적 이득보다는 퇴직자들,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하면서 얻는 수익이 조금 소득 수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도 우리가 유예하잖아요.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 정책적 효과로 경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고 그걸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항상 세금은 피해가는 길이 있어요. 피해가는 합법적인 길이 있기 마련인데 임대소득 이제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안 내도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하니까 어떻게든 2천만 원으로 맞추려는 이런 어떤 뭐라 그래 될까 편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법망을 피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장 교수님 혹시 뭐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일부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언도 해요.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연 2천만 원에 맞추기 위해선 혹은 세금을 가장 덜 내기 위해선이라는 기사를 쓰는데 저는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뭐 다양한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은 공유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재산을 나눠라. 그러면 재산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도 나눠지잖아요.
그 공유 경제인가요? 공유 아니. 그래서 네. 공유 지분 뭔가를 예. 나눠라. 부부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나누면 종합부동산세도 낮아지잖아요. 네. 심지어는요, 나누면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될 때 점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나누면은 이제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근데 공유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마무리를 해 가야지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금요기획은 항상 이 주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가거든요. 임대소득은 뭐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어느 분부터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 남기혁 소장님. 예, 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하는 건데요. 네.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과세해야 할 대상이다. 임대소득은 공평하게 과세해야 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예. 공평하게 과세해야 할 대상이다. 예. 예. 뭐 부대 설명이 더 필요하신가요? 네. 뭐 다른 것과 이렇게 분리해서 거기에만 단일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많은 소득을 임대소득을 낸 사람은 그 많은 세금을 내고 적은 임대소득을 낸 사람은 적게 내는 지금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다른 거하고 똑같이. 네. 예. 그러면은 장대섭 교수님께서는 네, 저는 임대소득은 개발의 주역, 네. 우리의 힘이었던 베이비 부모들에게 힐링을 주는 첫 단추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꾸 이 단어가 생각이 나서. 예. 설명이 더 안 필요하실 것도 같은데 더 설명하시겠습니까? 짧게 예. 힐링이다. 짧게 그냥 임대소득에 대한 이 부분은 힐링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잠깐 저희가 논란이 있었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요. 2017년도 분의 임대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시작하니까 실제 납부는 2018년이 맞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15초 정도가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갈 수 있을까요? 네, 힐링과 부동산 정책은 예. 주택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큰 축인데요. 네. 이제 정상화를 시켜서 네. 활성화까지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네. 그러면은 남 소장님은 또 이제 형평성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정상화, 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네. 같은 근데 이게 정상화. 하향 안정화되고 네. 있는 있는 길목이고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 정부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자꾸 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네.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두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자분자분 각자의 반론을 잘 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소득에 대한 금요기획 얘기를 해봤고요. 장대섭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남기혁 토지자유연구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생생경제 퀴즈 오늘의 정답 하락하는 주식시장을 말하는 단어는 베어마켓입니다. 곰이요, 곰. 아까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의 행운의 당첨자는
4073님, 0200님, 9648님 외 여러분입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과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경제 신간이죠.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NS로도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좋은 아이템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화산 이씨, 몽골 출신의 연안 인씨, 그리고 태국 태씨. 바로 외국에서 온 귀화 성씨입니다. 서양에서 온 성씨도 많습니다. 네덜란드의 병영남씨, 독일 이씨도 있고요. 미국 대표로는 영도하씨가 있습니다. 우리 성씨의 절반 가까이는 외국에서 온 귀화 성씨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찾아온 이방인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라고 부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아나운서 오상진입니다. 요즘 나눔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오늘은 색다른 나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인데요. 여러분은 나눔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눔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나눔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벅찬 감동이 가슴 가득 차오르지 않을까요?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 종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합니다. YTN News FM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북 일부 지역에 선별적으로 비가 오는 곳 있는데요. 앞으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받으면서 전국이 더욱 흐려져 중부와 전북 북동 내륙, 또 영남 일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내리는 비 내일 아침까지 오락가락하겠고요. 한편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은 중부와 전북 북동 내륙 제주도 5에서 20mm, 영남 지방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에는 내일 오후 늦게부터 모레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2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새벽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에 중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네, 서부간선도로 이동량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안양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앞서 장안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 작업이 있었는데요. 작업은 끝났습니다만 지금 군자교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고 월릉교까지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녹천교 부근도 잠깐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쪽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지나는데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목동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서행이고요. 반대쪽 목동나들목에서 구리 시계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구간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 이후로 마장램프 부근에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구간 정체는 없습니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쪽 정릉터널에서 홍은램프 구간 다소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함께하는 56분 날씨의 교통정보였습니다.